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본 입국 규제가 오는 9일부터 강화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 호텔이나 병원, 자택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대기 요청이라고 표현했지만 격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발 입국 금지로 해석됩니다. 90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중단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 강하게 항의할 방침입니다. 전국 확진자 수는 이제 6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대구 경북에서 7명이 더 나오면서 42명이 됐습니다. 교회와 병원, 노래방 등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급식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으로 묶입니다. 신분증 검사까지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처럼 마스크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760여 명이 더 나와서 세계 주요 감염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영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뉴욕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사고에 경악을 표한다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극복을 응원한다는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하고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대기 요청이라고 표현했지만 호텔이나 병원, 자택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겠다는 건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사실상의 격리가 돼야 하고 또 교통편의 제약까지 받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일본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 타격을 감안하더라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치를 자제해왔던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에 대한 입국 제한에 나서가 될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오는 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2주 동안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이나 병원, 자택 등 시설에 머물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본 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한국에 있다 온 일본 자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해온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도 잠정 중단합니다. 이미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오늘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주한 외교단에게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교류가 위축되는 건 물론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도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6천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45일 만입니다. 지금까지 4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사망자 39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원을 비롯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을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우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망자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젯밤 전해진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대구 동산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다가 발열과 근육통이 계속되자 지난 2일 대구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국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확진자 수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대구 4,327명, 경북 861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90% 가까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50명 가까이나 된다고요? 네, 경북 봉화군 푸른 요양원에서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노인 2명은 이 해성병원에 입원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봉화 해성병원은 폐쇄됐습니다. 병원에서 107명의 검체를 채취했는데 일단 9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몇 개 시설이 외부와 격리되는 걸까요? 네, 경북 도내 사회복지시설 581곳 모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입소자들은 오는 9일부터 2주간 바깥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일주일 동안 외출과 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겁니다. 네, 김지성 기자. 경북 경산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네, 전체 경북 확진자 가운데 40%가 경산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 신천지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도 경산에 삽니다. 경산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와 청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선별진료소가 추가되고 시민들에 대한 진단 검사도 확대됩니다. 환자 증가를 대비해 경산에 있는 중소기업 벤처연수원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대구에서는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7개월 된 아이는 얼마 전 폐렴까지 앓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발열과 기침, 오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대구 시민 A씨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를 빼고 아내와 5살 딸, 7개월 된 아들입니다. A씨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곧장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아이가 쪼매나는 7개월인데. 선생님, 제가 사실 의사는 아니라서 그 추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양성 확진이 나면은 네. 저희 병상 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큰 증상이 없으면은 네. 굳이 입원을 안 하는 경우도. 확진자가 머물 병상이 부족하니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A씨 자녀는 최근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고 A씨는 다시 보건소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둘 다 폐렴을 한번 입원을 했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은 네. 검사는 진행을 안 하고 네네. 이렇게 보통은 증상이 있으실 때 검사를 해야지 좀 더 그 병원균 발견하기가 좋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자가격리를 먼저 시킨 다음에 증상이 있으실 때 저희 쪽에 연락해서. 보건소는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의 증상을 자세하게 묻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2번씩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27일 확진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명단이 어제 올라왔답니다. 저희가 연락 안 하면 연락 온 게 없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발열과 기침,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엿새가 지난 그제 A씨 아내와 아이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확진자 개개인의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일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번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창녕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을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밤사이 추가 확진자 소식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경남에서는 어제 하루 4명이 늘어 확진자 수는 74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어제 1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85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으로는 부산의 경우 92명입니다. 질본의 경우 환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확진 판정이 내려진 보건소별로 분류해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2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퇴원을 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제가 나와 있는 마산의료원에서 합천에 사는 40살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남에서 4번째 완치자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한꺼번에 3명이 퇴원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어제 1명이 퇴원했는데요. 울산에서 완치돼 퇴원한 첫 사례자입니다. 네, 배 기자. 창녕에서는 동전 노래방을 이용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1명이 추가됐습니다. K-팝 동전 노래방을 통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전 노래방 특성상 바이러스 전염이 쉬운 곳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인데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데요. 침이 튈 수 있는 마이크까지 함께 사용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경북 안동의 한 동전 노래방에선 확진자가 1시간가량 있던 방에 들어간 20대 남녀가 최근 확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해당 노래방을 찾았던 다른 사람들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파악된 이용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최근 보름 동안 이 노래방을 다녀간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이들에 대해 긴급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최초 감염이 확인된 노래방 직원 61살 여성 A씨의 대처입니다. 신천지 신도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긴 건데요. 지난달 28일 확진을 받고 난 뒤 보건당국에 줄굿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전 노래방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2일에야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의 대응이 사흘이나 늦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또 다른 곳, 부산의 학원이잖아요. 수강생에 이어 학원생의 부모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부산의 학원에서 어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생의 어머니입니다. 지난 22일 원장과 20분가량 상담을 했습니다. 이 학원에서만 지난달 24일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원장과 학생 2명에 이어 5번째 확진자입니다. 특히 확진된 원장이 지도했다는 다른 20여 명의 학생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접촉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또 감염된 학생들의 접촉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대책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배급식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으로 묶입니다. 신분증 검사까지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처럼 마스크도 오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마스크는 생산부터 분배까지 정부가 사실상 100% 관리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상 처음으로 배급식 판매가 적용됩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내고 마스크를 사지만 살 수 있는 양은 정부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 오부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이 태어난 해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단 평일에 못 산 경우 주말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똑같이 공급하는 것에는 마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상황이 나아질 거란 겁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은 마스크를 많이 만드는 것이겠죠.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하루 1,400만 장까지 생산을 늘리고 핵심 원료인 필터를 확보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늘린 공적 마스크는 조달청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정부 목표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을 1,400만 장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1,000만 장 수준인데 마스크 생산 기계를 추가하고 첨단 포장 기계도 지원해서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마스크의 핵심 원료인 필터를 확보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저귀나 물티슈의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를 만드는 데 쓰고 해외 수입처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의 80%는 조달청을 통해 정부가 모두 사들여서 공적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20%는 운수업체나 음식점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남겨뒀습니다. 공적 마스크 중 200만 장은 대구 경북과 의료진이 우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장을 평일에 출근 등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이 됐습니다. 또 사재기 단속에 걸리면 즉시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에 팔도록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가 현재 가장 많은 나라,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760여 명이 늘어서 4,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8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769명이 급증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역으로 퍼지면서 확산세가 더 빨라진 걸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이외 지역 중에 가장 많습니다. 프랑스도 비상입니다. 확진자가 하루 만에 92명이 늘어 총 37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속히 늘자 프랑스 정부는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던 74세 여성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영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15명으로 하루 사이 30명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1단계 억제에서 2단계 지연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유럽 전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같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 역시 여행 이력이나 확진자 접촉이 없는 경우여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서부에 이어 동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뉴욕주 내 확진자가 1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감염 지역을 여행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 이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지난달 크루즈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크루즈선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가 탔던 크루즈선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부근 바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와 멕시코를 오간 뒤 하와이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탑승객과 선원 등 20여 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자 당국이 입항을 막은 겁니다. 특히 멕시코로 이동하던 당시 탑승객 중 62명은 하와이 여정을 위해 크루즈선에 계속 머문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감염 검사를 마친 후 입항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말했습니다. 여행 제한 조치보다 출국 전 의료 검사를 한 것을 효과적으로 평가한 모습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언급했습니다. For instance, we're working with Italy and South Korea,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hit especially hard, to create effective exit screenings for passenger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한국발 미국 여행객에 대한 출국 전 의료 검사를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교통안전청은 한국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에 대해선 탑승 전 발열 검사와 문진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악관은 현 시점에선 한국 등에 대한 추가적 여행 제한 조치 대신 이 같은 의료 검사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hen people come in from certain areas, we're doing checks not only at the site of takeoff but at the site of landing. 나흘 전 트윗에 올린 입국장 추가 검사 방침을 거듭 확인한 대목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관문인 덜레스 공항 등에선 아직 별도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강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네요.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미국 내 확진자는 계속 늘어 200명이 넘었습니다. 미 상원은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코로나 대응 예산을 하원에 이어 96대1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그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에 대한 강한 비난을 했었는데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지금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말했던 게 보건 분야 협력이었고 남북 간 협력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응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우위와 신뢰의 표시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친서에는 또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는 표현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소회와 입장도 들어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서가 전달된 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자 이를 전응한 사고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한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사안별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보건 분야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감사의 뜻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고무적인 조짐이라는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하지만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이런 해석을 하기가 참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또 있어서요. WHO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낙관론은 아직 신중합니다. 다만 실제로 며칠간 국내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또 이미 알려진 집단, 그러니까 신천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규 확진자가 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짐이다라고 WHO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어떠한 사례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는 억제될 수 있지만 정부의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그러한 증거,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면서 코로나19 발병 억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주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가장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들입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업체에서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군포의 한 도매업체, 페인트 도매업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이죠, 경기도입니다. 페인트 도매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 사장인 50대 남성 A씨가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같은 날 오후 직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검체 채취를 받고 인천 청라 자택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1일 근육통과 가벼운 인후통 증상을 보여서 지난 2일과 4일 군포시에 있는 약국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포시는 페인트 업체와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등을 소독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을 납니다. 정의당이 옥중 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 여부를 놓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홍 전 대표는 2, 3일 더 고민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틀 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입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의 거취를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예상이 됐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반대표가 대거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터넷은행인 K뱅크에 대해서 KT가 자본을 투입해서 정상 영업을 하는 게 무기한 연기되게 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또 내려잡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역시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걸 지적했습니다. 주한, 미국, 유럽 상공회의소가 일제히 한국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의료 체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주한 미국 상인은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주 동안 자진 출국 신고를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5,300여 명으로 평소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대구와 경북 청도 거주자의 군 현역 입영이 오는 9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입영 희망자의 요청이 많아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다만 지정 장소로 집결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격리 공간이 마련된 임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됐었는데 24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 대부분이 임시 휴정에 들어갔고 최근 법원 정기 인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뀐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원상회복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예정이 됐던 우리 대표팀의 투르크메니스탄전, 스리랑카전은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역시 타격이 큰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들이 다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급감하고 또 새 영화 개봉도 줄줄이 연기가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건데 인생 영화 기획전, 힐링 무비 상영전 등의 이름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타다 금지법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마스크 원자재가 부족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 나온 정부 대책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필터용 부직포를 해외로 수출하는 걸 금지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시간도 줄이고 또 다른 감염 위험성도 적은 자동차 안에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 부산에서도 도입이 됩니다. 북구에서 오늘부터 이뤄지고 이어서 부산 진구, 해운대구에서도 차례로 시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수은주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기온은 쑥쑥 올라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진입하고요. 또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일요일 서울의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다만 오전까지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공기질 회복하고요.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오늘 서울이 9도, 대구 13도, 광주가 14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지방에 비 소식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수천 명인데 뉴스에 안 나온다. 일부 누리꾼은 이런 가짜 뉴스를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예약금을 환불받으려고 벌인 일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 여행 전문 카페입니다. 회원수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항공편이 중단돼 여행을 못 간다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글이 보입니다. 해외 호텔을 예약 취소 시 환불받는 방법을 소개한 겁니다. 한국은 지옥이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 환불은 안 해줘도 되지만 내가 가면 호텔이 걱정이다. 이렇게 번역해 호텔로 보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올린 글입니다. 한국인 수천 명이 코로나19로 죽었지만 뉴스에 안 나온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직접 가서 호텔에 피해를 주겠다고 메일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 환불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애초 환불이 안 되는 특가 상품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이 잇따릅니다. 대부분 같은 한국 사람인 게 화나고 부끄럽다는 반응들입니다.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얼마나 저희 나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를 좀 국격 많이 떨어뜨리는 행동인 것 같아요. 뭐 자기 돈 다시 돌려받으려고 나라 망신시키는 거죠, 사실. 일부 누리꾼들의 비뚤어진 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정부가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조사 방식으로 신천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예배 출석 기록과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내거나 일부러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등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체포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 필요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 자제를 대응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소환 조사와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오는 8일까지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다가 대응 조치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임시 휴정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 다녀갔지만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이 없어 정상 진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확진 판정 직전인 지난달 29일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로 어린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세브란스 병원은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이 확진자는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알코올 세정제를 이용해 최소 3번 이상 손을 닦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보호장구 없이 접촉한 사람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치료체계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말이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 선을 넘어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45일 만에 6천 명 선을 넘어섰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최근에 한 4월 정도는 500명, 800명 이 정도였다가 어제 500명 이하로 이제 환자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교회 쪽 관련되는 분들의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 확진 환자 수가 좀 감소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2, 3일 정도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이 환자의 그 증가 추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신천지 교회 쪽의 이 대량 발생 양상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할 사항은 이 신천지 교회 이외의 다른 또 지역에서의 그 집단 발병 양상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면밀히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월과 비교하면 3월 들어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그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돌발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도 잠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꺾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봐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가세가 조금 꺾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아까도 그 장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나오는 그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지금 아마 간간히 나오고 있는 그 요양병원 쪽에 그런 집단 발생이 계속적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또 아직 산재돼 있는 경우가 병원 내 감염 자체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와 중상자, 중증 환자의 경우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뭐 훨씬 더 많아졌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늘어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메르스의 경우에는 병원 감염이고 전체 환자 수 자체가 지금 코로나19에 비해서는 현격히 이제 작은 그런 환자 수였죠. 다만 이제 그 치명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르스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20% 정도가 됐죠. 이제 반면에 이제 코로나19는 지역세 감염까지 있었기 때문에 환자 수도 워낙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좀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메르스에 비해서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치명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19는 훨씬 더 치명률은 낮은 지금 한 0.6% 정도 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메르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19.8%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환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망자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센터장님. 대구 지역의 중증 환자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고령에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분들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의료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 대비 환자 수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재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그런 의료 시스템이
그 상황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의 그런 격리 의료시설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네. 격리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그거를 그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의료진들이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을 좀 그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파견을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많은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치료시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타 시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는 그 각 시도 자치에서 충분히 지금 거론되고 있고 아마 실행이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환자들의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시잖아요. 노인들, 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또 기저질환들도 대부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이제 그 이 격리병동에 입원을 해서 본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혹시라도 모를 그런 저 질환의 그 어떤 저 진행 속도, 뭐 예를 들어 폐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보건당국은 그 기존의 병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환자들을 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의병상에 지금 계속해서 이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이 초중증 환자 이런 분들을 지금 진료하고 있는데요. 봉화의 경우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입원 진료가 원활치 못하지만 아마 금일 중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 예후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며칠 전에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부터 막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워낙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치료센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아마 보시는 바와 알겠지만 치료센터라고 해봐야 그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을 격리실로 해가지고 1인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센터당 많아봐야 한 100명 정도, 100명, 200명 정도의 그런 그 격리 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지금 몇몇 그 큰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그래도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진 파견이 돼서 거기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서 그 환자를 가능하면은 치료센터에서 요새 또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 그래서 중간에 또 한 건너 경증 환자 치료 시설이 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각 시도 단위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중증병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 아니면 네. 상급 종합 격리병상의 음압 격리병상에서 집중된 치료가 돼야 되고 지금 시스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초기라서 조금 혼선이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된다면은 그 시설도 확충되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서는 충분하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확진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 최중증 이렇게 4단계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센터장께서는 직접 병원 현장에서 환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날 그리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환자가 발생돼서 2월 초까지는 그래도 한 30명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환자였기 때문에 선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입국했는지 아니면 뭐 한정돼서 후안에서 왔는지 이런 정도의 그런 제한을 가지고 선별 진료를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선별진료라는 자체가 일단 열밖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열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무증상이라는 개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별진료라는 개념이 그 병원 전 단계에서는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한다는 게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게 PCR 검사로 해서 이 사람이 확진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별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에 있어서의 선별 진료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사의 소견으로 지금 그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개인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서 뭐 합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큰 건 그 중앙 임상 TF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네. 그리고 질본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끔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프로토콜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케이스를 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 환자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몽고 환자 아마 그 사망하신 35살 몽고 환자도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 의료 현장 같은 데서는 그 환자가 그래도 하나의 키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그 간 질환이 있고 좀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딱 하나 키가 뭐였냐면 발열이었습니다. 발열. 그것도 병원에 오기 전에 저녁에 그분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왔는데 전날 저녁에 열이 조금 있다라는 증상밖에 없었어요. 그 키 자체가. 그게 다행히 그 구급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병원 들어오기 전에 환자가 열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간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그 클루 하나 가지고 그 저희가 선별해서 바로 음압 조치해가지고 병원 자체에 그런 감염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발열이 있고 뭐 호흡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의료진에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좀 이해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모두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 네.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뭐 경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상태가 더 악화돼서 뭐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상태가 네. 시시각각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그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특히 또 이 질환은 그 폐렴 자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도 환자가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사실상 환자를 진료하고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이 환자의 어떤 이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의 변화 상황을 정말 정확히 봐야지만이 이 환자가 지금 경과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폐렴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악화가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환자가 폐렴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뭐 국가 지정 격리병동이라든지 감염병 전문센터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또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또 실제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그 의료진들의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또 즉각적인 이송 판단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부 X선 촬영이나 발열 체크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그런 자기의 병력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그 공단에 그 환자 병력 자료를 좀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보건당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그 과거에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정보가 그 해당 그 진료센터라든지 병원 의료진들에게 전달이 돼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관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중증 환자들이 쓸 수 있는 병상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의료시설의 부족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인력의 문제는 어때요? 인력적인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인력 자체가 그 각 병원 자체가 충분하게 그 막 넘치는 인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거의 저희가 한 달 지났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두 달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인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각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대구 경북도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각 병원에서는 인력 차출이 되고 또 자원봉사도 있고 해가지고 네. 대구 경북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피로도도 쌓이고 신문지상에도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이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의료진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의료진들이 그 각자의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감염병 전문의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전문의들이 좀 상태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감염병 전문이라든지 감염병 전문 병원을 좀 조속하게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그래도 2015년도 메르스 이후 그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 메르스데이 기준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음압격리병상 그 자체가 그래도 지금 그 데이터에 나오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병상이 한 200병상 유지되고 있고 그 외에 그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의료법 개정 이후에 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 음압격리병상을 늘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나은데 워낙 지금 환자 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수요를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 교수님, 네. 퇴원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꼭 뭐 바이러스 검사를 여러 차례 받지 않더라도 증상이 없어지면 퇴원할 네.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던 사람이 다시 증상이 네. 악화되면서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퇴원 기준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그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사실 퇴원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소위 말하는 격리 해제 기준이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초기에 즉 31번 환자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이후로 따져본다면은 발생한 이후에 환자 숫자가 워낙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환자가 아직까지 퇴원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많은 치료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퇴원율은 대단히 낮지만 어쨌든 그 이 경험을 이제 가지고 의료진들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퇴원을 해도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종전에 그 임상 증상 소실과 함께 그 PCR 검사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조기에 이제 퇴원을 시키되 다만 그 환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또 재발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자가로 이제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생활치료센터에 모셔서 일정 기간 관찰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퇴원한 병상은 다른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병상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런 기준 완화 조치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좀 적절한 그런 조치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병 센터장님. 예, 예. 명지병원에는 현재 몇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음압격리병상이 9병상이 네.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퇴원 그래서 기준을 완화된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퇴원 있습니까? 기준은 네. 그 각 병원의 그 주치가 결정하는 건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중앙임상 TFT에서 그 치료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31번 전까지는 아까 전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증상이 없고 48시간 이후에까지 증상이 없는 상황이고 PCR 검사를 두
2번도 좀 모자르다 3번, 4번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치료 기회는 좀 낮아져야 되겠죠. 그 퇴원 기준 자체가. 네. 그래서 보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 기간 자체가 뭐 2주, 3주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증상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환자가 열이 나는 정도에 대해서 치료가 된 지금 그런 환자들이 다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퇴원 기준을 낮춰야 되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또 환자에 맞게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정 교수님.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뭐 음성으로 바이러스 검사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퇴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양성 판정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중국의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퇴원을 한 뒤에 상태가 더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뭐 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제 네. 주로 이제 폐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사망자의 그 폐를 이제 부검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폐 섬유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심한 폐렴, 세균성 폐렴을 앓았다든지 또는 독극물,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같은 이제 그런 물질에 의해서 폐가 손상받게 되면은 폐가 고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게 네. 이제 폐 섬유화라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폐 섬유화 양상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폐에서 그 삼출성 이 액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그 플루이드가 많아져 가지고 폐 자체가 이제 숨을 못 쉬는, 즉 물에 빠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양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완치가 되면은 이 폐 섬유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흡 부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그렇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뭐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네.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일부 좀 후유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즉시 그 의료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또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질환의 중증을 좀 차단하면서 좀 생활 자체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유증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센터장님도 예.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지금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다만 저희가 메르스 경험도 있긴 하지만요. 그 당시에도 메르스 환자들이 왜 사망하는지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셨다, 네.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그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사망을 하시면 다 화장을 해요. 하루 이틀 안에 무조건 화장을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의 그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 아까 그 중국에서 부검을 했던 게 이슈화가 됐던 게 이분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구나를 부검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사망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데이터가 없어요. 추정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간으로 안 좋아됐구나. 기저질환이 안 좋아됐구나. 폐에 대한 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부검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감염 자체는 그래도 떨어집니다. 이게 숙주가 사망을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그런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와 앞으로 이건 치료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검토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상 치료 이런 게 가능하게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이 TV나 매스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재현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의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인병 센터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을 비롯한 사후 연구 해야 됩니다.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네.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맞짱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토론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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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위기 속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향해서 힘을 합치라고 했지만 야권의 셈법이 지금 복잡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에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틀 연속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의 중심을 기존의 거대 야당, 즉 통합당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예비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도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이르는 우리의 지지를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예비 후보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공감하던 합리적인 중도와 무당층을 다시 등돌리게 할 수 있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편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세보수당과의 합당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은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이제 허언이 아니었나 의심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친필 편지 공개 후 친박 세력이 지분을 요구하며 공천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통합당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일단 통합당은 그럴 일은 없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도 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 공천을 청와대가 주도했던 2016년 총선 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판세에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켰다면서 강한 비판을 했던 여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나쁠 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나온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본격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도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보수 정당들이 단결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당장 보수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여당 내에서는 나쁠 건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고 탄핵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무당층이 보수 정당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도로 친박당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편지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도 그동안 여러 악재 속에 잡기 쉽지 않았던 중도 표심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유영아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판에는 중도가 없다는 말로 편지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본 입국 규제가 오는 9일부터 강화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 호텔이나 병원, 자택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대기 요청이라고 표현했지만 격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발 입국 금지로 해석됩니다. 90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중단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 강하게 항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고 45일 만에 확진자 수는 6천 명을 넘어섰고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메르스 때 사망자를 넘겨서 42명이 나왔는데 앓고 있는 병이 없는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급식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으로 묶입니다. 신분증 검사까지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처럼 마스크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동안 76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세계 주요 감염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뉴욕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사고에 경악을 표한다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그제 나왔지만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극복을 응원한다는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남북 협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오락가락하죠.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진입하고요. 낮 기온은 더 크게 올라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기 맑아지고요.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오늘 서울이 9도, 대구 13도, 광주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기구들 또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느끼고 있듯이 소비가 줄어들 것을 가장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경제 뉴스 체크해드리면서 전해드린 대로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난달에는 2.1에서 1.6%로 내려잡았었는데 이번에 또 내려잡은 게 1.1% 수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낮게 전망한 수치입니다. S&P는 한국 시민들이 감염 위험의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S&P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로 둔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5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8%, 일본은 마이너스 0.4%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발열 검사를 이제 미리 받아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항공편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요?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입니다.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탑승구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휴대용 체온계로 모든 탑승객에 대해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요. 체온이 37.5도 이상인 승객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법적으로 항공기별 월 1회로 정해진 분무 소독 주기를 7일로 단축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라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끝으로 그리스에서 현지 시간 5일 21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염자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행이다라고 그리스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1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환자가 나오고 한 달 보름 만에 확진자는 6천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42명, 메르스 때 사망자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 신천지발 외에 지역별로 나오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를 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지금 나온 사망자 42명 가운데 41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거죠?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어제 오후 4시 대구 동산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 발열과 근육통이 계속되자 지난 2일 대구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전국 사망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확진자 수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대구 4,327명, 경북 861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90% 가까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에는 사망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데 사망에 이른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 경북 안동의료원에서 81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따로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기저질환이 없던 60대 여성이 대구에서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통째로 격리가 된 병원이 또 있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집단 감염이 나온 곳이라고요. 네, 대구 문성병원 건물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는 병원이, 11층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차 관리 직원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8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와 직원, 교회 교인들이 포함됐습니다. 40명이 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확진자를 포함해 27명을 코호트 격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부산과 경남에서도 한 곳에서 여러 감염자가 나오는 사례에 대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창녕의 동전 노래방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K-팝 동전 노래방을 통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전 노래방 특성상 바이러스 전염이 쉬운 곳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인데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데요. 침이 튈 수 있는 마이크까지 함께 사용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경북 안동의 한 동전 노래방에선 확진자가 1시간가량 있던 방에 들어간 20대 남녀가 최근 확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을 들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염이 된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최근 보름 동안 이 노래방을 다녀간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이들에 대해 긴급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최초 감염이 확인된 노래방 직원 61살 여성 A씨의 대처입니다. 신천지 신도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긴 건데요. 지난달 28일 확진을 받고 난 뒤 보건당국에 줄국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전 노래방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2일에야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의 대응이 사흘이나 늦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 사례는 학원에서입니다. 여기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부산의 학원에선 어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생의 어머니입니다. 지난 20일 원장과 20분가량 상담을 했습니다. 이 학원에서만 지난달 24일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원장과 학생 2명에 이어 5번째 확진자입니다. 특히 확진된 원장의 지도에 따른 다른 20여 명의 학생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접촉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또 감염된 학생들의 접촉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19 구급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대구와 경북에 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0명 가까운 소방관은 이 구급차를 타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박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소방관들을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두루정수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역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의 집결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구급차 10대 중에 한 대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145대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차량에 오릅니다. 자가격리된 환자를 안전하게 병상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의 집에 도착하면 구급차 문부터 열어둡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접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문은 열어주고 환자분이 탑승을 하시면은 환자분 스스로 문을 닫으셔야 되거든요. 환자를 태우고 곧바로 지정된 병원으로 향합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병원이 목적지입니다. 환자를 싣고 약 15분 정도 달려 입원 장소인 대구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내리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환자의 접촉은 끝까지 금지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내리고 난 뒤 소독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환자를 이송하러 투입돼야 합니다. 두 차례의 소독을 마치면 다음 환자를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식사는 바닥에서 해결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감염 같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근무 때는 도시락을 주는 것 같거든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단체 버스까지 환자를 옮기는 것도 이들이 맡습니다. 많으면 하루 4-5차례 새벽에 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아입을 방역복이 없어 하루 종일 벗을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구급차도 감염을 차단하는 장치 없이 비닐로 임시로 막아뒀습니다. 고되고 열악하지만 아직도 갈 병상이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가격리 확진자가 2,000명 넘는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400명 이상? 이송을 하는데 줄지가 않아요.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상 자리가 없으니까. JTBC 최규진입니다. 대학가에서도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은 대구와 경북 출신의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살 원룸의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운동을 하는 대학교 총학생회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살 김현진 씨는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택배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대구 경북 지역 신입생이랑 재학생한테 보낸 편지랑 마스크 5장이랑 순수 녹제, 초콜릿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놀랐죠. 그리고 많이 기분이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편지에는 위로의 말과 함께 하루빨리 학교에서 만나길 바란다는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교직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 신입생과 재학생 300여 명에게 위문품을 직접 포장해 보낸 겁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편지 받으니까 학교 생활 조금 더 그냥 평범하게 좀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 코로나 극복 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주변 원룸촌을 돌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많이 못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기간 동안 조금 임대료나 또는 관리비 같은 거를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좀 할인을 부탁드리는데 사글세라고 해서 이제 관리비나 이런 걸 한 번에 다 납부를 하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원룸 건물 우편함에 협조문을 두거나 부동산을 돌며 운동 취지를 설명합니다. 코로나 협조문 걸리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내 여러 대학에서도 대구 경북 시민과 의료진을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 정확하게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공천해서 배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이번 총선에 미치게 될 영향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분석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어제 PK 지역,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관심을 모았던 두 사람,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모두 공천에서 탈락을 했군요. 탈락했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이 있었어요. 수도권 험지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번 총선이 낙동강 벨트, PK 사수가 매우 중요하다. 거물급 정치인이 경남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었는데요. 모두 다 무산된 거죠. 사실은 이 두 지역, 이 두 후보가 예정했던 지역들은 모두 다 그 지역 정치인들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낙동강 벨트 사수론을 당 지도부가 또 공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전 지사는 뭐 이미 예고했던 대로 자신의 고향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다는 입장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쏟아낼 메시지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2, 3일 후에는 거취 표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할까요? 저는 무소속 출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변이 없는 한 강행하면서 아마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상당히 맹비판하게 될 거고 보수가 지금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쩌면 이번 공천 탈락의 여파가 또 보수 내는 아직도 분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또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봅니다. 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물론 뭐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사람들은 뒷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역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뒷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를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뭐 전략 공천은 아니에요. 경선 후보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최종적인 본선 주자까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들이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조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김영호 위원장의 이제 강한 카리스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욕은 내일부터 들을 욕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후 TK 공천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본다면 상당한 TK 지역, 어찌 보면 보수의 텃밭 지역에서 과감한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전언으로 보여져서 사실은 이제 PK 이번 공천 탈락의 파장 이후에 TK가 더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당 안팎에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인적 쇄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려됐던 거에 비해서 황교안 대표의 짐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황 대표의 짐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종로 출마할 거냐, 보수 통합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물갈이 되겠느냐. 근데 이 3가지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로 출마를 시켰죠. 그리고 보수 통합은 지금 어쨌든 이루어져 가고 있죠. 내부에 약간 이제 좀 위기의 조짐도 있습니다. 친박 비박 갈등이 또 노출될 거거든요. 그런데 3번째 또 물갈이도 해나가고 있죠. 이런 면에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상당히 톡톡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그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이거 어마어마한 후폭풍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범진보 진영, 이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고발까지 하면서 이것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로의 획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이제 날 세워서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보수층 내에서의 이 친필 서신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1차적으로는 분명히 결집 효과를 냅니다. 보수 통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히 강성 우파 진영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함께 가야 한다. 다만 이제 지분 논란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역시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논란이 보수 내에서 정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가지 안타까운 점이 남죠. 유승민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두문불출한 상황이라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통합되긴 했지만 과연 개혁 보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구나. 이걸 확인시켜 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혁 보수로 가기 어렵겠구나. 최근까지 중도 보수 대통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도는 이 편지 한 장으로 떨어져 나가고 어찌 보면 태극기 세력과의 결합으로 급선회하는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보수층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정체성의 상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총선에 이번에 아주 대단한 화두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개혁 대 반개혁, 촛불 대 전 정권에 대한 이제 어떤 정체성이 되살아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총선의 주요 전선이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범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네.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결국 이 옥중 메시지가 이번 총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로 맞습니다. 직결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중도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도보수 대통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상당히 환영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뿐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도 환영하고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자유공화당이라든가 또는 새로 만들어진 친박 신당은 자,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라. 태극기 세력이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분 요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도층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탈한 중도층은 과연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범진보 세력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 총선 참여를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질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지금 조금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결국은 중도층의 선택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또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각 당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네. 있는데 일단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TK 지역 공천심사 결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겨울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 영하의 추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기온은 쑥쑥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본격 봄이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으로 오르고요. 낮 기온은 더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공기 맑아지고요. 기온도 높습니다. 오늘 서울이 9도, 대구 13도, 광주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2도가 되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본 입국 규제가 오는 9일부터 강화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 호텔이나 병원, 자택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대기 요청이라고 표현했지만 격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발 입국 금지로 해석됩니다. 90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중단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 강하게 항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보름 만에 확진자는 6,000명, 사망자는 40명을 넘긴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분당재생병원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진료가 중단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급식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으로 묶입니다. 신분증 검사까지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처럼 마스크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타다 운영은 불법이 됩니다. 오는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의결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본회의 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